그 지우는 듣기도 좀 꺼내주세요. 듣기. 한번 숙제. 잠깐만. 숙제 볼게. 몇 개? 두 개? 오. 어렵네? 그래도 쉽진 않았을 텐데. 뭐라고? 듣기책이 아직 안 왔다고요? 언제 오는데요? 아직 몰라요? 화요일 전에 올 것 같아? 자, 다스가 채점을 왜 안 써? 어? 답지 없었어? 답지 없었어? 그래? 그럼 넌 채점 어떻게 했니? 넌 채점 어떻게 했니? 답지 있어? 뭐야, 씨, 누구는 답지가 있고 누구는 답지가 없어. 일단 이따가 쌤이 답지 뽑아줄 테니까 쌤한테 얘기해. 응. 이거요? 어. 그래? 채점 돼 있던데? 아, 내가 딴 데 저기 있냐? 아, 내가 딴 데 있구나. 미안하다. 딴 데 봤어. 아, 답지를 뽑아줄게요. 네. 답지를 좀 뽑아줘야 되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다시피, 이제 매주 토요일 우리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이제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좀 하프 형태의 이제 모의고사를 좀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화요일과 목요일 날에 각각 하는 이제 법 수업은 아니고요, 이제 독해를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하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한 고등학교 1학년 초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시험을 봤을 때 나는 한 반 정도 맞으면 좀 잘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잘 봤네요, 시험을.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해설 강의를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하프 모의고사의 이제 목적은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모의고사라는 이제 요 시험을 사실상 이제 여러분이 본 적이 없잖아요. 볼 일도 없고요, 아직은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라는 이 유형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좀 넘어가서 각 유형별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글 읽는 방법이 있거든요. 글 읽는 방법. 이 글 읽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문제 유형마다는 좀 차이가 있어. 근데 보편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실제로 이 글 읽는 방법 같은 경우는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게다가 고등부에서는 사실상 이 글 읽는 방법이 그냥 필수예요. 필수. 이걸 못하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다양하게 알려드릴 거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각종 팁 같은 것도 이제 전해드릴 건데, 이게 팁이라는 게 사실 한두 번 듣는다고 여러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저한테 똑같은 설명이라고 여러 번 들으면서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모든 지문에 대해서 해설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제 뒤에 3점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3점. 자, 3점이라고 써 있는 게 각각 6, 7, 8번입니다. 6, 7, 8번. 6, 7, 8번을 보면은 3점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잠깐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공간 여기 좀 지우고요. 여기다가 좀 쓸게요. 자, 여러분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이제 매년 2번씩 모의고사라는 시험을 보게 돼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고3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언제 시험을 보냐면요. 각각 6월과 11월에 시험을 봐요. 6월과 11월. 여기 경기도 지역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이제 총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총 45문제예요. 45문제인데 이걸 몇 분 내로 풀어야 되느냐? 70분 내로 풀어야 됩니다. 70분. 빡세죠? 그죠? 45문제가 되는데. 그럼 이 45문제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18문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7문제 이렇게 소리 17문제 그리고 28문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7문제는 이제 듣기 문제고요. 그 다음에 28문제가 독해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3점짜리 문제가 총 10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35문제는 2점짜리예요. 그러면 총 70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10문제가 3점짜리입니다. 그러면 30점 나오죠. 그래서 합쳐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3점짜리 문제가 당연히 난이도가 높겠죠. 어려우니까 3점을 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로 3점짜리가 이제 어느 유형에서 나오느냐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 독해에 대한 유형을 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 보자면 여기다가 한번 쭉 써볼게. 1에서 17번까지는 듣기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신경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20번에서 24번까지는 우리가 이제 대입파악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주로 주제가 뭐냐, 제목이 뭐냐, 뭐 필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뭐 이런 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25번에서 28번까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실용문 그리고 도표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일치까지. 25번 문제가 이제 표가 나와요. 표가 나와서 지금 우리 이제 여기 첫 페이지에 3번 문제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도표 문제예요. 도표 문제. 그리고 이제 실용문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안내문 같은 게 나오고 이 안내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라. 이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총 4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9번 문제가 어법입니다. 어법은 딱 한 문제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자, 그리고 이제 30번 문제가 어휘 문제. 31에서 34가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문제죠. 바로 빈칸입니다. 빈칸. 그리고 35번이 글의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 이제 내용에 관련된 문제. 36에서 39번이 글의 순서를 물어보는 거.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삽입을 물어보는 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다 쓸게요. 자, 40번은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약 빈칸형 문제. 그리고 41에서 41과 한 세트로 이제 장문 독해. 첫 번째 버전. 43에서 45번이 장문 독해. 두 번째 버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나중에 보게 될 이 모의고사라는 게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너네가 고등학교 갔을 때 반드시 맞춰야 돼. 틀리면 안 되는 유형들이거든. 그것만 쌤이 한번 체크해 보자면 일단 듣기, 글의 목적, 신경, 25에서 28번, 그리고 맨 마지막 장문 독해입니다. 요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유형들은요 틀리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틀리면 안 되는 애들. 자, 그러면 지금 딱 요런 녀석들 있죠. 요 녀석들. 이 녀석들을 다 합치면 몇 점이 나오면요 57점이 나와요. 이 문제를 다 맞추면 57점 나옵니다. 57점. 자, 그러면은 57점에다가 3점짜리 딱 하나만 맞춰볼게요. 여기 아무 유형에서 3점짜리 딱 하나 맞춘다고 해봐. 그러면 이제 60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60점이면 몇 등급이냐? 4등급이에요. 4등급.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유형들을 볼게요. 나머지 유형들을 보면은요,
대입학, 어법, 어휘, 빈칸, 흐름, 순서, 삽입, 요약, 장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장문에는 참고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41번은 이제 그 제목을 물어보는 거고요. 42번은 이제 어휘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43에서 45번은 각각 유형이 순서 그리고 지침 추론, 내용 일치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하는 유형들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또는 예비고일 학습 때 이제 차근히 배워볼 거고요. 여기에서 다른 색으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체크해 보자면 18번, 19번, 20에서 24, 그 다음에 30번, 31에서 34, 35번, 그 다음에 40번, 그 다음에 41번까지. 42번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까지. 자, 지금 쌤이 파란색으로 체크한 게 얼핏 봐도 여기 18번에서 45번까지만 한번 봐보세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쌤이 지금 파란색 몇 개를 체크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체크했죠. 그렇죠? 그럼 지금 반이 넘죠? 반이 넘는데 실제로 여기는 문제 수가 5문제잖아요. 여기 5문제고 여기도 4문제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총 28문제 중에서 거의 한 17에서 18문제 이 정도, 약 70% 정도 됩니다. 이 70%는요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글의 주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글의 주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체크한 애들이 주제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이 글의 내용이 뭐냐,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이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유형들이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당연히 모의고사의 지금 대부분의 문제들이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해에서.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주제를 어떻게 알아요? 이걸 이제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거를 학습하는데 이제 최소 6개월이 걸려요.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 학부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글의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어떻게 찾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든 유형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몇 가지 유형, 아까 말씀드렸던 3점짜리 유형이 있습니다. 6, 7, 8번이 3점 유형이었죠. 그래서 그 지문들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6번 문제에 해당하는 빈칸을 좀 먼저 볼게요. 빈칸. 자, 6번 문제를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 풀이에 앞서서 빈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문제 풀이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주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주제를 모르면 빈칸에 어떤 녀석이 나올지 알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빈칸을 아무데나 뚫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뚫는 게 아니라 빈칸은요 주로 주제에 관련된 것에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 문제는 일단 주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빈칸 자리의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빈칸 자리에.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빈칸이 있는 문장이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글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예를 들어 A라는 소재가 나왔는데 A가 좋다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A가 좋다. 그래서 쭉 내용이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빈칸이 뻥 하고 들려 있어. 근데 주어 자리를 보니까 A가 나왔고요. 여기 not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not이 붙었다는 건 부정문이니까 마이너스라는 소리잖아. 근데 글의 주제가 뭐였어? A는 좋다였단 말이에요. 그럼 빈칸에는 여러분 나쁘다 말이 들어가야 돼? 좋다란 말이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됐어요?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A가 좋다라고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 자리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 돼요. 특히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틀려요. 아시겠죠? 이게 일단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한번 같이 바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6번 질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은 in small towns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선생님 아까 전에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죠? 주제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걸 먼저 알려드리면 주제 파악. 주제는요 일단 첫 번째 단계가요 소재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소재.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좀 죄송한데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내용이어서요. 소재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재가 뭐냐는 거죠. 소재. 글의 소재가 뭐냐? 소재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글을 쓰기 위한 재료예요. 재료. 글을 쓰기 위한 재료. 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이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이게 소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뭘 소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소재 파악. 소재를 파악하는 방법은요. 웬만하면은 글의 첫 문장 읽으면은 소재가 나와요. 대부분. 좀 많게는 두 문장 정도 읽으면은 글의 소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첫 문장을 읽으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첫 문장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소재를 파악했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파악이 돼야겠죠. 주제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느냐? 결국 이겁니다. 주제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소재 있잖아, 소재.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 이게 글의 주제예요. 쉽게 말하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자유 글짓기를 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글짓기를 해봐라. 자, 근데 글짓기를 하는데 내가 소재를 줬어. 자, 너네 지금부터 이 핸드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너네가 글 써봐. 자유롭게 써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준 건 뭐예요? 소재예요, 소재. 이게 소재야, 핸드폰이. 그러면 핸드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유는 핸드폰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갤럭시가 있고 아이폰이 있고 이거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소윤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핸드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누군가는 핸드폰의 기능을 비교하는 뭐 이런 식으로도 글을 쓸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핸드폰이라는 소재인데 쓸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하죠. 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소재라는 건 뭐다? 내가 글을 쓰기 위한 재료예요, 재료.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소재고요. 주제는 무엇이다? 이 소재를 가지고,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어? 이게 바로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제라는 거는요. 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반드시 주제는 하나만 나와요. 그러니까 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주제가 막 2개, 3개가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무조건 글의 주제는 하나예요. 이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한 가지야, 한 가지. 그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파악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는 뭐야? 주제 파악 문제가 아니죠. 어떤 겁니까? 빈칸 문제예요. 빈칸 문제. 자, 빈칸 문제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빈칸 자리에 아무거나 뚫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뚫는 게 아니고요. 주로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에 빈칸을 뚫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알지 못한다면 빈칸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In small towns, 작은 마을에서 the same workman, 자, 똑같은 노동자가 makes chairs, 의자를 만들고요, and doors, 문을 만들고, and tables, 테이블을 만드네요. And 그리고 often, 종종 the same person, 그 똑같은 사람이, 그 똑같은 노동자를 말하는 거죠. 그 똑같은 사람이 builds houses, 집도 짓는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일단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 small towns 부분이에요. small towns. 자, 작은 마을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한 사람이 의자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집도 만든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다 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문장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다 한다. 작은 마을에서. 됐어? 그럼 이 글의 소재가 뭘까? 아직은 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작은 마을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And 그리고 it is of course impossible. 물론 이거 가주어예요. 여기 진주어. 툭이 보이죠? 여기 for는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의미상의 주어인 거야. 물론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for 어쩌고가 투부정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For a man of many trades. 이 trade라는 단어가 우리 거기 별주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직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직종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 직종의 사람 한 사람이 to be skilled in all of them. skilled라는 것은 능숙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 이 then이 가리키는 건 트레이즈 말하는 거예요. 직종들. 그러니까 그 모든 직종에 능숙한 것이 어떻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설명한 건 뭡니까? 작은 마을에서, 자,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써볼게요. 여기로 지우고. 자, 초반에 나온 내용은 뭡니까? 작은 마을이라면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작은 마을에서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한다. 이게 첫 문장 내용이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한 사람이 여러 직종에서 능숙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불가능하다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의자를 만드는 사람이 전문으로 있고요. 문을 만드는 사람도 전문으로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드는 사람, 집을 만드는 사람 다 전문으로 있잖아요. 원래는요. 그렇죠? 근데 저거를 혼자서 다 한대요. 그럼 저 혼자를 완벽하게 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어떤 일에 좀 완벽하게, 그러니까 능숙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잘 봐.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요. 아까 전에 제가 in small towns에 체크했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뭐가 나왔어? large cities라고 나왔어요. 이거 뭡니까? large cities입니다. 대도시예요, 대도시. 됐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처음에는 작은 마을에서는 이러하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요. 대도시에서는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 하는 걸까요? 작은 마을에서는 이렇고 대도시에서는 이렇다니까 이 둘을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 됐어요?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는 이러는데 여기는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대조 관계로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뒷내용을 안 읽어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자, 작은 마을이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냥 시골이라고 생각해봐. 시골. 야, 시골에는요. 여러분 시골 동네 혹시 살아본 적 있으세요? 시골 살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쌤이 어렸을 때 살던 데가 사실상 시골이었거든.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일산 같은 경우는 무슨 마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몇 동, 뭐 일산 1동, 일산 2동 이렇게 1동, 2동, 3동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쌤이 살던 곳이 3동이었어요. 근데 그 3동 전체에 살고 있는 주민이 몇 명이었는지 알아요? 50명이었어요. 50명. 3동에. 한 동네에 사는 주민이 50명이었어요. 50명. 지금은 야, 아파트 한 동만 해도 뭐 수백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한 동네, 예를 들어 여기 후곡이야, 후곡. 근데 후곡 전체에 사는 사람이 50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완전 시골이었죠, 시골. 그때 이제 쌤이 이제 그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 우리 어머님이 야, 가갖고 저기 2층 할머니네 가서 저기 재봉틀 좀 빌려와라 이래.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니 2층 할머니네 뭐 어딘데 2층 사는 할머니가 한둘이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우리 동네에는 2층에 사는 할머니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빌리고 또는 야 저기 쌍둥이네 가서 고춧가루 좀 얻어와라. 그럼 쌍둥이네가 하나밖에 없어. 거기 가서 그냥 얻어오고 이런 식이었어요. 자 그럼 잘 봐봐. 작은 마을은요 당연히 시골 같은 걸 생각하면 되고요. 사람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집을 지어야 돼. 근데 과연 그 5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집을 전문으로 짓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시골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자급자족 해야 돼요. 자급자족.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만들어갖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봐봐. 대도시는 어때요? 사람이 굉장히 많겠지.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만 잘하면 돼. 하나만 잘하면 돼. 그럼 내가 못하는 분야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전문가를 부르면 되죠. 됐어요?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이러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대도시에서는 반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뒷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보시면 on the other hand라고 나오네요. 여기 있다.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가 뭐냐면요. 그와 반대로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반면에입니다. 반면에. 자 반면에 because many people make demands on each trade. 자 여기까지가 한 세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make demands on 뭐뭐를 필요로 하다라고 써놨죠. 이 demand라는 건 원래 수요, 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대. 뭐를? 각각의 트레이드, 직종을요. 각각의 직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one trade alone. 자 하나의 직종만이 이 찍찍 그어진 거 보이세요? 찍찍 그어진 거? 이 찍찍 그어진 거는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즉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하나의 직종만이 즉 아주 자주 훨씬 덜 하네요. 뭐보다? 전체 직종보다 훨씬 덜 하게 하나의 직종만이 is enough to support the man. 그래서 한 사람을 부양하기에 충분하대요. 자 이게 뭔 말이야? 말을 알아야지. 직독직해 다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각 직종의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는 어땠습니까? 작은 마을에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대도시에서는 어떡하? 대도시에서는 각 직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각 직종별 전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직종만, 그러니까 하나의 직종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직업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직업을 내가 하나만 할 줄 알아도 부양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내가 하나의 직업만 가져도 돼요. 예를 들어서 쌤은 학원 강사지만 내가 만약에 시골에서 산다면요, 나는 강사 하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돼. 나는 영어도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 수학도 가르칠 줄 알아야 돼. 국어도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집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뭐 문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막 뭐 이런 거, 뭐 TV 같은 거 수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냥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됐죠? 근데 대도시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 사는 저는 영어만 잘 가르치면 그만이에요. 난 영어만 잘 가르치면 돼. TV가 고장났어. 전문가 불러서 수리하면 돼요. 문이 고장났어. 전문가 불러서 수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각 직종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직업만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직업만 가져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글의 소재를 좀 늦었지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의 소재는요 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다 읽었는데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아니 해석 다 해줬잖아. 이거 다 써줬잖아. 이 글이 지금 딱 읽었어. 작은 마을에서는 어쩌고 대도시에서는 어쩌고 막 이렇게 읽었어. 일단 작은 마을과 대도시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뭘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녀야 직업.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소재가 뭐냐? 직종이에요. 직종.
됐어? 일단 이게 나와야겠죠. 근데 그냥 직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뭡니까? 마을별 이제 한 사람이 가져야 할 직종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종의 개수입니다. 직종 개수. 됐어? 근데 이게 뭐에 따라 다릅니까? 마을의 규모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마을 규모. 규모에 따라. 됐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니네 내가 쓰라고 열심히 필기해주는데 다 이거 그냥 듣고 있으면 어떡해. 이거 다 지워버린다. 응? 그래서 지금 비교하고 대조하고 이런 류의 이제 글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작은 마을과 대도시, 큰 마을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빈칸 부분은 아직 안 나왔어요. 빈칸은 그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소재를 파악했고요. 이 글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주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냥 이제 마을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직종 개수가 다르다. 이러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쌤이 말한 주제는 어떻습니까? 소재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소재. 맞아요? 마을 규모에 따라 필요한 직종의 개수가 다른 거잖아요. 작은 마을에서는 여러 직종을 가져야 되고 대도시에서는 하나의 직종만 가져도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마을 규모에 따라 필요한 직종의 개수가 다르다는 게 바로 뭐다? 이 글의 주제예요. 주제. 자, 주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을의 규모에 따라 한 사람이 가져야 할 직종의 개수가 달라진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주제예요. 마을의 규모에 따라 한 사람이 가져야 할 직종의 개수가 달라진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읽음으로써 전부 다 파악이 됐습니다. 됐죠? 자, 소재도 알았고요. 주제도 알았어요. 그럼 뭡니까? 끝났어요, 이거.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제 빈칸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이 빈칸 내용,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있죠? 그 문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 내용 파악만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이제 그 부연 설명을 써놨는데요. 잠깐 보자면, 자, 작은 마을은 한 직종이 모든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지만 큰 마을에서는 한 직종으로 생계의 유지가 가능하다. 즉 전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하나만 하면 되니까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for instance 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for example과 같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라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예시가 갈까요? 작은 마을에서는 이렇고 큰 마을에서는 이렇다. 이런 예시가 나와야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man, 자, 한 사람이 make shoes for men. 그러니까 남성들을 위해서 신발을 만들고요. 그리고 another, 또 다른 사람은요, for women, 여성들을 위해서 신발을 만든답니다. 됐어?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한 사람이 남성용 신발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은 여성용 신발을 만든대요. 그럼 질문할게요. 여기서 이 신발을 만드는 사람은 작은 마을의 사람인가 대도시 사람인가요? 대도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죠? 나눠서 만들잖아요. 한 사람이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 분업화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 얘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어서 그리고 there are places, 심지어 장소들이 있는데 어떤 장소들이냐? 여기 where 하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where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덩어리가 바로 place를 꾸며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나왔네요. 뭐예요? 관계 부사입니다. 장소 나왔고요. 관계 부사 where 나왔죠. 그렇죠?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올 테니까 확인해 볼까? When man earns a living. 삼형식 완전한 문장. 전치사의 동명사. 동명사도 목적어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한 사람이 earn 원래 얻다 또는 벌다라는 뜻이거든요. 얻다 또는 돈을 벌다. 근데 living은 삶이라는 뜻이야. 삶, 생계라는 뜻이야. 생계. 그래서 그럼 생계를 얻다고 하면 조금 어색하죠, 해석이. 그래서 그냥 생계를 유지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는 장소도 있대요. 뭐 함으로써 by ing, 뭐 함으로써
오로지 stitching shoes. 스티치는 바느질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바느질만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곳도 있대요. 그런 곳도 있대. 그런 장소도 있다고요. 그런 마을, 대도시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뭡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바느질 일만 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남성용 신발, 여성용 신발이라고 했는데요. 이 신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도 분업화가 돼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가죽만 잘라. 한 사람은 바느질만 해. 이렇게 분업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by cutting them out. 그것들을 그냥 잘라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by sewing the uppers together. 그 윗부분과 함께 sewing 이렇게 또 바느질을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전문화가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전문화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Such skilled workers예요. 자, 주어를 잘 봐봐. 그러한 능숙한 노동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숙련된 노동자들은 어떤 사람들? 하나만 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의 직업만. 맞아? 그럼 하나의 직업만이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대도시 얘기하는 거라고. 이걸 머릿속에 담고 있어. 자, 그러면 그러한 숙련된 노동자들은 may have used. 자, 요거 좀 잠깐 설명해 주자면 may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죠. 그렇죠? 잠깐만 알려줄게요. 여기 지울게. 잘 봐봐. may의 동사문을 쓰면은 뭐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may에다가 have pp를 썼어요. have pp.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처럼 해석하면 돼요. 과거처럼. 그래서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로 해석하는 게. 이 may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should는 해야 한다는 뜻이지. 그렇지? 그러면 should에 have pp를 쓰면 뭐뭐 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과거처럼 해석하면 된다. 다시. 자, 그러면 그런 숙련된 노동자들은 may have used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뭘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simple tools. 그러니까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대요. 그러나 그들의 빈칸이 did result in. 요 단어가 좀 중요하거든요. result in. 자, 요거를 좀 얘기하시죠. 자, 좀 중요한 단어라서 result in이라는 표현이 있고 조금만 간격을 넣어서 쓸게요. 이렇게 여기다 뭘 쓸 거여서 그래요. 그리고 result from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자, 잠깐 보자.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result 무슨 뜻이에요? 결과잖아, 결과. 그렇죠? 그건 명사로서. 여기서 쓰인 result는 동사예요, 동사. 그러면은 result가 동사로 쓰이면 뭘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가 나오다예요. 알겠죠? 결과가 나오다. 자, 근데 in을 쓸 때랑 from을 쓸 때랑 좀 다릅니다. in을 쓴다는 건요,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 안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거든. 여기 안에서 결과가 나오다예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주어가 나올 거 아니야. 동사니까 얘네가. 그러면 이 주어 자리에는 뭐가 나오냐면 result는 원인이 나오고요. 그 뒤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원인은요, 이 결과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뭔가를 유발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유발하다. 이러한 원인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 안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래 거는 어떠냐? from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잖아. 그럼 여러분 잘 봐봐. 뭐뭐로부터 결과가 나오네요. 뭐뭐로부터 결과가 나와. 그러면 뒤에 있는 것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래서 뒤에는 거꾸로 원인이 나옵니다. 원인. 이 원인 때문에 주어 자리에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 뭐뭐에서 비롯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에서 비롯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원인 때문에 이 주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됐어요? 이 두 가지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쌤이
지난주에 안국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리가 끝났었는데요. 이 고2 학생들이 문제를 좀 많이 틀려온 게 하나 있어요. 어떤 한 문제를 많이 틀렸거든. 근데 그걸 왜 틀렸냐면 이거 해석 못해서 틀렸어. 이게 보기문에 나왔거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